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현대사 C12B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국이 국가혁신에 성공을 했다. 그 성공한 이유를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투 복장을 하고 나이방을 끼고 나왔더니 람보다 좀 무식한 이미지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차분한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어떠신지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국가혁신에 성공한 이유, 이 이유가 무엇인지 이 발전전략 전문가들이 연구한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농지개혁이었고 두 번째로는 교육혁명이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서 그 후에 이것이 우리 그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청개구리 전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웬 뜬금없이 청개구리 전략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외국의 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독자 전략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썼다라는 차원에서 청개구리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그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최준경 선생님께서 그 한국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획기적인 성장을 했는지를 밝힌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청개구리의 성공 신화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착안을 해서 이 청개구리 전략이다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1953년 7월 달에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휴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유엔 한국 재건단, 우리가 영어로 하면 운크라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운크라에서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연구하기 위해서 내이산협회라는 데다가 용역을 줘서 이 내이산협회의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여러 가지 실태를 보고 여러 가지 통계 자료도 좀 보고,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내용이 바로 저 책에서 보시는 내이산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 또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내이산 보고 이런 것을 사회 시간에 아마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내이산 보고가 굉장히 좀 방대한 내용입니다만은 그 내용의 핵심을 정리를 하면, 그 당시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이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공장시설들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그 당시에 남아있는 것은 이 농토하고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 전략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농업을 통해서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농업을 통한 근대화라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고 보니까 좀 한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져왔는데 바로 20세기 초반까지 이 국민들이 밥 세끼를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이 쌀밥에 고깃국을 배 터지도록 먹어보고 싶은 것이 소원인 이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또다시 농업을 통해서 근대화 전략을 추진해라 이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공업화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무슨 공업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은 박정희 시절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근거를 추적해 가다 보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서부터 공업화 전략이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어떤 분야를 통해서 할 것이냐 라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이 외국의 석학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리 국가지도부 사람들의 의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서 썼습니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성공시키기 이전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성공한 사례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례에서 보시듯이 이런 식으로 한국이 외국의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다른 전략을 써서 성공을 하니까 나중에 이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책에 슬그머니 내용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미국이나 세계의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들어서 이 최준경 장관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청개구리 전략이다. 우리는 농업을 통해서 근대화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업화라는 전략을 통해서 성공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962년 2월에 시작을 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그 계획서입니다. 고속도로인데요. 이 고속도로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개구리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마 알기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 우리가 공업화 자금을 좀 차관을 얻기 위해서 독일에 갔다 온 사실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독일에 가서 그 아우토반이라는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의 모습을 보고 저것이 한 나라의 산업화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팩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박정희 대통령이 귀국을 해서 우리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자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너무나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해외로부터 특히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차관을 들여다가 고속도로를 짓기 위해서 우리 고속도로를 좀 지려고 하는데 차관을 좀 빌려주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월드뱅크에 있는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한국에 자동차가 몇 대나 있다고 무슨 고속도로를 하느냐, 이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냐 하면서 그 당시에 월드뱅크에 총재를 하는 유진 블랙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지금 경제개발을 하겠다고 이 월드뱅크에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 가지 비슷한 특징이 있다. 첫째, 제철소를 짓겠다고 한다. 아니 쥐뿔이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제철소냐,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면 되지. 둘째,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한다. 아니 차가 몇 대 있다고 고속도로냐, 나중에 저도 좋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셋째,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은 보면은 거의 예외 없이 그 지도자의 우상화를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동상을 세우더라.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에게는 월드뱅크가 돈을 한 푼도 빌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경부고속도로는 세계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뭘로 줬습니까? 바로 월남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전투를 하면서 피를 흘린 그 대가로 벌어온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국가지도부가 지금 세계 전문가들이 이거 고속도로 시기상조래, 이거 우리가 말이야 이거 괜히 잘못하는 거 아니야 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그 당시에 건설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의 이 경제 혁신이 상당 부분 뒤로 늦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또 돈이 없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대일 청구권 자금의 일부를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썼습니다. 정말 피 같은 돈으로 건설을 한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막 한국 경제가 막 고속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드뱅크나 이런 전문가들이 아니 이거 한국이 뭐 고속도로를 만든 이후에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는데 한번 현지를 가보자. 그래서 조사단이 한국에 와서 경부고속도로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비록 후진국이지만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후진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경제 개발을 할 때 고속도로부터 짓기 시작하는 이런 그 전형적인 모델을 한국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이 경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약 개방의 과정에서 우리의 전략을 그대로 갖다가 활용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철소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한국의 무슨 뭐 학자, 교수, 언론인 할 것 없이 이 제철소 건설에 대해서 찬성을 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나오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요? 시기상조다. 쥐뿔이나 뭐 없는 뭐 이런 나라에서 무슨 철강이냐, 철강은 해외에서 사다 쓰면 되지. 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진 블랙 그 총재의 그 얘기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속도로 할 때도 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반대를 했고 제철소를 짓겠다고 할 때도 수많은 세계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를 뚫고 고속도로와 제철소를 건설을 해서 국가 혁신에 성공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청개구리 전략이다 하는 것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외국의 발전 전략 전문가들이 한국의 국가 혁신의 네 번째로 꼽은 요인은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말이 쉽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어느 한 나라가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골고루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 사실은 맞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투입할 수 있는 그 자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되어 있는 자금을 여러 분야에다가 찢어서 투입을 할 경우에 아웃풋이 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고루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전후방 연관 산업 효과가 큰 이런 분야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다가 먼저 투자를 했고 농촌보다는 도시 쪽에다가 아니면은 공업지대 쪽에다 먼저 투자를 했고 호남보다는 영남 쪽에다 먼저 투자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한 분야가 성공하고 발전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 여력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다가 투입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업화 전략을 할 때 있어서 공업화 전략을 추구하느라고 공장시설 짓는 데다가 먼저 투자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서 약간의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농업 분야의 발전을 추진한 이런 부분이 바로 선택과 집중 전략의 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그대로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은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는 용어 대신
선부론 그래가지고 먼저 부자가 되라. 그래서 중국은 해안가부터 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지역의 특정 지역을 특구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을 해서 여기를 발전시킨 다음에 이 발전의 여력을 가지고 내륙 쪽으로 발전을 유인시키는 이런 전략이 바로 이제 선부론이라는 건데요. 바로 이 선부론은 우리가 성공을 시킨 선택과 집중 전략의 중국판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대차에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공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요. 경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 경제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풋을 하기 위한 돈을 어떻게 우리가 조달을 했느냐. 정말 우리가 운이 좋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뭐 천운이 따랐다고 할까요? 고비마다 이러한 뭉터기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원활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먼저 독일에서 차관을 들여다가 우리가 뭐 그때 광부와 간호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송금해주는 그런 돈으로 우리가 경제 개발을 처음 시작할 수 있었고요. 이어서 일본과 국교 수교를 한 이후에 뭐 유상, 무상 합쳐서 약 8억 달러 이상의 그 청구권 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일본과 이 그 수교를 통해서 들여온 이 8억 달러의 이 결정적인 이 돈이 한국의 경제 개발에 아주 뭐 엄청난 단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하지 말라는 분야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입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과 이 수교를 통해서 우리가 청구권 자금 8억 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포항제철 건설에 약 51%를 투입을 했고요. 소양강댐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이런 쪽에 18%를 투입했습니다. 합치면 69%, 약 70% 정도 되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바로 이 전 세계 이 전문가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던 제철과 고속도로에 투입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같이 이런 포퓰리즘이 아주 뭐 극에 달한 이 정부 같으면 그 당시에 이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는 자금이 들어왔을 때 아마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제시대 때 피해받은 사람들 동사무소로 모이세요. 뭐 무슨 피해 받으셨습니까? 저 징용 갔다 왔는데요. 그러시군요. 당신 뭐 80만 원 고생 많았어. 뭐 당신은 뭐 이래가지고 전부 그냥 찢어발기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활자금으로 그냥 낭비했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국가지도부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 청구자금이 이 피 같은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국가 100년대계의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정말 필수 불가결한 분야. 바로 그 선진국의 전문가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뜯어 말린 제철소, 고속도로 이런 부분에다가 거의 70% 가까운 돈을 때려박듯이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 이런 결단이야말로 우리가 오늘과 같은 이 국가 혁신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월남전 참전을 통해서 엄청난 또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월남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을 함으로 해서 중동 건설 시장에서 막대한 달러를 우리가 벌어와서 이러한 시드머니를 가지고 우리가 뭐 중화공업도 건설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운이 좋았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 국가지도부가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있을 때 우리 국민과 우리 정치인들과 우리 학생과 언론들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당시에 한일회담을 했을 때 한일회담에 찬성을 한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 회담을 진행을 한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완용보다 더 악질적인 친일파다, 이런 악담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가지도부가 그런 욕을 얻어가면서 아이고 한일회담? 내가 이렇게까지 그 모욕을 당해가면서 이걸 해야 돼? 아이고 뭐 다음에 하겠지 뭐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후임에게 이런 일들을 미뤘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국가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도 처절하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투부대를 파병할 때 국민들이 이렇게 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일부 좌익 세력이 뭐 무슨 월남 참전을 무슨 뭐 미국의 뭐 용병이다 어쩌고 이런 식으로 아주 모욕을 하고 앉아 있는데, 전 국민, 엄청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전투력을 과시를 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도와준 대가로 많은 국익을 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숙한 국민이 되려면 그동안의 잘못도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아, 우리가 그 당시에 뭐 이런 게 좀 잘못됐었구나. 우리가 왜 이때 이런 걸 반대했을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아,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무슨 뭐 이명박 대통령 뭐 63세대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자기네들의 그 행위 자체를 미화하고 찬양을 하면서 뭐 한일 회담을 우리가 막아서 우리가 참 뭐 민주화를 앞장섰다 뭐 이따오 그 헛소리들을 그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정말 청개구리 전략이라는 것까지를 써가면서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낸 국가지도부가 존재를 했기에 우리는 그나마 오늘 이렇게 밥술에도 먹고 사는 나라가 됐다는 이런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